9점이 나와 7점. 여러 가지 1등이라 했어. 한쪽은 달고 한쪽은 시간. 전에 두번 달고. 왜? 자연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가 수학이죠. 수학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학 못하면 가서 이공계 전공해도 생물학 쪽 빼놓고 아무것도 못해. 수학에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거야. 나중에 대학 수학까지, 대학 입학 전까지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대학 수학 들어가면 또 차원이 달라지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모모용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했어요. 자, 먼저 원자 모형 단계에서 가장 최초로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돌턴이란 사람이었지. 돌턴이란 사람은 원자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해서 원자설 4가지를 주장하게 되죠. 원자설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원소는 질량 그리고 크기가 모두 다 같다. 다른 종류는 다 다르다. 세 번째, 원자는 화학 변화를 통해서 다른 원자로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또 원소들이 특정한 수의 비를 갖고 결합함으로써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돌턴은 그때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공 모양이라는 걸 얘기하게 됐고, 두 번째, 톰슨의 발견이 있었지. 톰슨은 전자선을 발견하게 되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선을 발견하고 전자의 존재를 밝혀내게 됩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밀리컨이었지. 밀리컨은 기본 전하량을 찾아내고 이 톰슨으로 하여금 전자의 질량을 알게끔 해줬어요. 두 번째 발전된 모형으로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고, 원자의 대분의 질량은 원자 핵에 있고, 그리고 대분의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데, 전자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힘을 받아서 원자핵과 충돌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얘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원동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죠. 역학적 모형이죠. 실제로 보면 이 모형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점, 원자의 안정성 문제야. 그냥 돈다고 제대로 된 정해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가속도 운동하게 되면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전자기파를 방출함으로써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니까 궤도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점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원자핵과 결국에 충돌해서 원자핵을 구성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 다양한 에너지 차이의 변화를 통해서 스펙트럼들이 방출되다 보니까 수소원자와 같은 기체에서의 스펙트럼들이 연속 스펙트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지?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됨으로써 이 러더퍼드 모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어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는 두 가지 가설을 통해서 원자 모형을 설정하기로 했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운동, 역학적 모형과 현대적 모형을 합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많은 물리학자들이 보어 모형을 비웃고 있다. 왜? 두 번 틀려서 맞았다. 되지도 않는 가정을 갖고 시작해서 결국엔 좋은 결과를 얻어낸 이런 대표적인 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원자 모형을 설명할 때 이 이상 더 좋은 모형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 러더퍼드 모형을 수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워서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원동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죠. 광록이 어저께 동영상 봤니? 잘했어.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물질파 얘기를 하다 말았죠.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부자라 그랬지. 이분도 공작이야. 공작. 프랑스 공작. 논문 조금 써서 보통 박사학위 논문 정도 되려면 4,500쪽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논문을 쓸 때는 한 바닥만 쓰거든. 다른 면 반대 이면을 사용하지 않아. 그렇게 4,500쪽이니까 상당히 두껍단 말이야. 그런데 이분은 딸랑 3장, 4장 이 정도의 분량의 논문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개념에서 제시했냐면 이런 개념이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좀 앤틱한 분이야. 왜? 빛이 입자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싶었거든. 왜냐하면 이분은 빛의 파동성을 갖고 공부했던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입자라는데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빛이 만약에 그런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다면 물질 입자들도 입자성 외에도 파동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전적 개념에서 고전적 개념에서의 고전물리에서의 운동량을 정의해 보면 운동량은 어떻게 정의하지? mv라고 정의하게 됐대. 자, 그리고 상대론적인 현대물리적 개념에서 현대물리의 개념에서 어떤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까? 자,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결과 운동량은 어떻게 쓸 수 있다라 그랬지? 람다분의 h라고 쓸 수 있다라고 그랬어. 까먹었을까 봐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면 상대론적인 전체 에너지라는 것은 정지 에너지의 제곱 더하기 뭐가 돼? 운동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고 했어. 근데 광자의 경우에는 정지 질량이 뭐가 된다 그랬지? 0이라고 얘기했지. 비립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0이라고 주장을 하게 돼. 따라서 P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돼? C분의 2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드브로이렌의 컴프턴 산란 실험을 통해서 운동량을 또 이렇게도 많이 쓰고 있거든. 이건 지난번에 우리 상대론 증명할 때 2는 mc제곱 할 때 썼던 그 식이기도 해. 응? 자, 그래서 그 식이라네. 거기에서 잠깐 이용했던 식이기도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빛 입자가 갖는 에너지를 HF라고 쓸 수 있었거든. 양자 이론에서 에너지 양자라는 걸 이용해서 에너지가 HF다라는 걸 쓰게 돼서 얘가 뭐가 돼? 람다분의 H임을 확인해 봤었어요. 이게 바로 광자가 갖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자가 갖는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라고 쓸 수 있대. 여기서 H라는 것은 플랑크 상수로 6.63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크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플랑크라는 분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자, 흑체 복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한 상수값이야. 자, 그래서 이 값을 mv분의 h라고도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왜? 고전물리적 개념의 운동량은 mv가 되니까. 그래서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로 진행하는 입자들이 갖는 물질파 파장 람다는 mv분의 h라고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야구공의 질량은 얼마 정도가 되지? 야구공의 질량 얼마 정도가 되니? 그냥 대충 500g 잡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g? 너무 가볍지 않니? 100g보다 무겁지? 0.5kg면 또 이것도 되게 무겁지? 계산을 위해서. 막 써줄까? 150g?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을 얼마의 빠르기로 던진대? 보통 사람이 빨리 던질 수 있는 게 약 30m/s 정도가 되거든. 이게 약 100km 정도로 나와. 시속 100km. 보통 사람들은 시속 100km 던지기도 힘들지. 못 던져? 선생님 아는 선생님은
130몇 정도 던져. 양손도 아니야. 초등학교 때까지 선출이야. 나보다 선배야. 근데 이 사람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이 모두 롯데자이언트 투수 출신이야. 자, 120? 오, 잘 던지네. 자, 그래서 야구장, 그 실내 야구장도 보면은 치는 것도 있지만 던지는 데도 있어. 그 사람은 술만 먹고 치다가다 꼭 거기 가재. 자기 던진다고. 진짜 봤더니 거기서 자동으로 속도를 측정해 주잖아. 보통 130m 나와. 근데 그분을 보고 선생님이 느낀 게 있어. 지나친 운동은 건강을 해친다. 아침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산에 올라가고 하루에 보통 10km 정도를 뛰거든. 컨디션 나쁘면 8km? 미친 거지. 10km를 왜 뛰어 힘든데. 그러더니 나이가 좀 먹으니까 무릎 연골이 나갔어. 그러고도 산에 다녀. 무릎 연골 수술 받아갖고 상태가 안 좋은데 산에 다녀. 자, 40m/s 정도로 하자. 이건 프로야구야. 144km야. 자, 이 정도의 빠르기로 던졌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야구공이 갖는 파장은, 물집합 파장은 얼마 정도 될까? 자, 얘는 20이 돼버리지. 자, H는 얼마가 돼?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돼버려. 그럼 얘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자, 미터가 돼버려요. 사람은 자, 이만한 모양의 슬릿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만약에 얘가 파장이라면 회절과 간섭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때 기본적으로 회절이 일어나야 간섭도 일어나거든. 그러면 회절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적당한 크기의 슬릿의 틈이 파장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의 값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양성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야. 만들 수가 없다. 파동성을 관찰할 수가 없다. 얘는 무슨 성질을 갖게 돼? 입자성을 갖게 돼. 반면에 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자는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인데 그냥 얼마라고 할까? 10의 마이너스 30 킬로그램이라고 하자. 원래는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야. 근데 10으로 그냥 반올림했어. 속도는 얼마 정도의 빠르기로 간다라고 할까? 약 10의 4승 미터 퍼 세크 정도로 간다라고 가정해 볼까? 좀 더 빠르게 할까? 전자 빨라. 전자 금속 내부에서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속도가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정도로 돌아다녀요. 자유전자들의 평균 속도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수가 겁내 많아갖고 평균 속도는 0이 될 테니까. 그지? 자, 그래서 평균 속력이 약 10의 6승 미터 퍼 세크. 근데 그냥 이 정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파장. 그럼 드브로의 파장, 물집합 파장은 얼마가 돼? 2개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 되니? 26제곱이 돼버리지. 자, 얘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 돼버렸어요. 자, 이 파장은 얼마가 돼? 6.63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됩니까? 10의 몇 제곱? 8제곱이 돼버립니까? 상당히 파장이 크네. 그지? 빛보다 조금 짧아. 이 정도면 X선 정도의 파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충분히 이 정도 크기의 슬릿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누구를 이용해서? 원자들이 격자 구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충분하게
자,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런 걸 예측해서 실험을 한 사람들이 데비슨 거머 또는 저머라고도 하고, 데비슨 거머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자선 회절 실험을 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 비슷한 방법으로 자, 아들 톰슨이 또 회절을 관찰해서 파동성이, 전자의 파동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물질파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보호의 가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물리원이 책이 구성이 개똥이라 이걸 써줘야 되는데 책에서 외우라고 표현해놨어. 그래서 과학과 학생들한테는 진짜 나쁜 책이야. 자, 세 번째 보호의 모형. 자, 보호는 자, 원자 자기 자신만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 또는 두 가지 가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가정이라고 써서 우리도 가정이라고 할게. 제1가정이라고 해. 포스툴레이시지? 영어로 포스툴레이시야. 예측해보는 거야. 그래서 가설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도 쓰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가설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즘 교과, 우리나라 교과에서 가정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 자, 얘는 가정이 필요하면 기술도 있어야 되는데, 그치? 자, 양자 조건이라고 해. 양자 조건이라고 해. 양자 조건이라는 것은 양자에 대해서 또 얘기해 봐야 되겠다. 양자는 영어로 뭐야? 퀀텀이야. 누가 대답했지?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 명현이가. 퀀텀 원래 합성어거든? 누가 누구의 합성어니? 환타? 퀀트랑 넘버. 에이씨, 퀀터티 누가 얘기했어? 무슨 뜻이지? 퀄러티와 퀀터티가 있어. 양이란 뜻이야. 퀄러티는 질이고, 더하기 입자를 뜻해주는 그리스어에서 um을 따와요. 그래서 퀀텀이 됐대요. 퀀텀의 복수형은 어떻게 될까? 퀀타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다. 아씨, 그 퀀타는 말고, 그 질문에 관한 거고. 응? 그거 니네 선배가 만들었지? 15개가 만들었대더라고. 그 중에 한 애가 3명이 만들었던데, 한 애가 선생님 가르친 애 같던데. 자, 퀀타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네들이 이때 음으로 끝나는 거 또 있다. 여기 있는 거 스펙트럼. 스펙트럼의 복수형은 뭐야? 스펙트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양자 조건인데, 양자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로부터 처음 비롯됐어요. 자, 어떤 물질,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 빛이라고 하자. 광자가 갖는 에너지를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서 광자라는 녀석은 이런 에너지 상태를 갖게 돼. 얘의 빛의 진동수가 F인 빛에 대해서 에너지들이 이렇게 표현돼. 가장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HF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장이 F인, 자, 이런 상태의 에너지 덩어리를 요만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눈에 보이는 입자가 아니야. 빛 입자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성질이 그렇다는 거야. 에너지적 성질이 어떤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에너지를 가질 때는 또다시 HF만큼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에너지를 가질 때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HF 한 덩어리가 더 추가되는 거야. 이 사이 값들이 없다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인 에너지를 표현할 때 N개의 입자 간의 에너지다라고 하면 NHF라고 표현해 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 광자 간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들로 나타나야 되겠지. 아주 다행히도 플랑크 상수가 10^-34승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이 양자성을 관찰하기가 어렵다. 양자적 성질을 관찰하기가 어렵지만 미시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들이 이렇게 불연속적인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도 뭔가가 불연속적인 값들을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양자 조건의 내용은 어떻게 내려줍니까? 이렇게 내려주죠. 자,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대.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어떤 가정하에서 얘네들을 어떤 모양상에서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의 궤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때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최소한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자. 여기에 지금 전자가 돌고 있어. 이 돌게 될 때 얘는 어떤 속도 V를 갖겠지. 전자니까 이 V에 의한 뭘 갖게 되니? 파장을 갖게 될 거야. 오케이? 이 조건에 맞는 V1과 V2라는 파장을 갖게 되는데 이 물질파의 파장이 이런 조건을 가져야 돼. 얘를 쭉 펴봐. 얘를 쭉 펴봤을 때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될까? 원호가 2파이 R이라는 원호를 갖게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이 물질파 파장 람다 1이라는 게 한 파장만큼 들어간대. 그러면 다음에 시작할 때도 똑같은 모양으로 시작하게 되겠지.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마치 물질파의 파장을 갖지만 원자핵 주변에서 얘네들이 항상 어떻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갖게 된대. 이런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뭐라고 불러 우리? 정상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태의 물질파 파장을 정상파를 이룬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마치 정지에 있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해. 정상파 또는 정지파 형태를 만족하게 돼서 이 정상파들이 파동에서 갖는 특징은 또 이런 특징이야. 에너지 흐름이 없이 매질의 각 부분에 특정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에너지에 따라 진동하는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이 앞쪽에 그러니까 정상파를 배웠어야 되는데 정상파가 이 책에서는 맨 뒤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을 갖게 된대. 이 빨간 아이는 궤적이 아니고 파장이야. 노란 아이를 빨간 형태로 표현한 값이야. 오케이? 만약에 돈다면 흰색 실선을 따라 돌아야 돼. 근데 그 실선을 따라 돌지만 성격상의 파의 모양은 이런 빨간 모양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두 번째 존재할 수 있는 상태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어. 자, 얘는 반지름이 R2인 궤도를 돌게 돼. R2인 궤도를 돌게 되고 이 위치에서 얘가 갖는 속력은 접선 방향으로 V2라는 속력을 갖게 해. 아마도 바깥쪽 가니까 얘는 속력이 좀 느려져야 될 거야. 그리고 파장은 람다2라는 파장을 갖게 된다라고 해.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쭉 끊어서 원호를 길이 형태로 표현하면 얘가 얼마가 돼? 2파이 R2가 돼버려. 2파이 R2가 돼버리고 자, 얘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 물질파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진동하게 된대.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다시 뭐가 되는 거지? 정상파를 이루겠지. 정상파를 이루어서 자, 이렇게 표현되지고 있대. 자, 이런 형태로 돌아나가는 모양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대.
자, 이 반지름이 얼마? 얼 3라는 반지름을 갖고 있고 이쪽에 전자가 있는데 얘는 V3라는 속력을 갖고 파장이 람다 3가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 경우에 얘도 전체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대. 세 영역으로 나눠. 세 영역으로 나눠서 파의 모습이, 물질파의 모습이 자, 이런 상태를 갖게 한대. 그럼 또다시 같은 모양이 되겠네. 자, 그래서 얘네들 자, 파의 모습으로 나눠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대. 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해. 이것에 어긋나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런 위치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대. 자, 예를 들어서 임의 위치에서 중심을 못 잡는구나.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어이씨, 왜 자꾸 맞아? 자, 이런 식으로 끝나는 모습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게 된 거야. 이 파이 얼 n이라는 곳에서는 파장이 항상 몇 개가 들어가? 파장의 정수배만큼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n이라는 것은 1, 2, 3, 4, 5 똔똔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 식이 바로 뭐에 관한 식이야? 양자 조건에 관한 식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양자 조건에 관한 식이라고 한다. 자, 한편 이 식과 또 동등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분들은 제3의 가정이라고도 얘기해. 제3의 가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지우고 저쪽에다 새로 써주자. 자, 이렇게도 나타내줘. 2파이 얼 n이란 녀석이 n 곱하기 람다 n이라고 했는데 이 람다를 물질법 파장으로 바꿔주는 거야. 물질법 파장으로 바꿔주게 되면 n 곱하기 뭐가 됩니까? mvn분의 h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자리 정리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자. mv n 곱하기 얼 n이라는 녀석은 n 곱하기 2파이분의 h라고 쓰게 돼. 2파이분의 h라는 값이 양자역학이라는 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의 새로운 상수로 취급해줘요.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얘기해. h바라는 표현. 이 입자물리 쪽이 독일에서 많이 발달했거든.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 자, 이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얘를 영어식 표현을 안 쓰고 영국은 기여한 바가 별로 없어. 실제로 양자역학에 큰 기여가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h를 독일어로 하라고 합니다. 하. 플랑크 상수를 하라고 해. 막스 플랑크가 독일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라고 표현해서 얘를 하바라고도 해. 하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하바라고 해. 새로 교육을 미국에서 받고 온 분들은 그냥 H바라고 해. H바를 더 많이 써 요즘 실제로. 선생님도 모르겠어. 대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원 다닐 때 비교해 보면 대학교 다닐 때는 나이 드신 교수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부분 H바 안 쓰고 하바라고 쓰셨어. 근데 젊은 교수들이 막 오다 보니까 H바를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H바, 하바 같은 말이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H바라고 쓰든 하바라고 쓰든 시험 볼 때는 읽으라는 말은 안 하잖아. 그래서 쓸 줄만 아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된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자, 얘는 속도 곱하기 반지름이야.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야. 얘는 원운동하는 물체에서의 각 운동량이라고 해.
자, 얘가 각 운동량이래. 각 운동량이야. 미리 선행이 좀 된 분들은 토크를 배우셨겠죠? 토크라는 녀석이 어떻게 주어지니? all 크로스 F라고 주어지거든. 그리고 각 운동량이라는 것은 all 크로스 P로 주어져요. 그때 원운동 할 때 지름 방향하고 운동량 방향, 즉 접선 방향은 항상 수직이지요. 수직이다 보니까 자, 토크가 되면 사인 값으로 표현해 주잖아. 두 녀석 크기 곱하기 사인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MV 얼이 돼서 이게 각 운동량이라고 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각 운동량의 양자화라고 표현해 주기도 해.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주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각 운동량의 양자 조건이다라고 해서 제3가정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 크게는 그냥 양자 조건에 포함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런 식을 써주게 됐대. 자, 한편 두 번째 가정이 있어. 두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을 뒤에 하고 보호 모형을 통해서 수원자의 주변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 그거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갑자기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어. 얘는 특정한 에너지와 특정한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나중에 방출하게 될 거야. 좀 뜬금없는 얘기 같아서 보호의 모형을 여기에다 넣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보호의 수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지금 해주는 거는 1학년 때는 웬만하면 안 내주시더라. 결과적인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1학년 때는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배우면은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들을 실제 문제로 출제하고요. 자, 그리고 포항공대 입학 문제에도 이거를 기술하는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너네 10기 근처? 그때 출제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호의 수원자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라는 분은 수원자가 이미 자,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플러스 2예요. 자, 그리고 임의 전자가 도는 궤도를 얼이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지금 누가 돌고 있다고?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전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얘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자. 전자는 마이너스 2라는 전하량을 갖고 있어. 자, 전자가 받는 힘. 자, 전자가 받는 힘을 살펴보니까 이 전자가 받는 힘은 지금 쿨롱 힘을 받고 있지. 쿨롱 힘을 받고 있어서 얘는 뭐가 돼? 얼제곱분의 K라고 그냥 쓸게. K2 제곱이라고 한다. 이걸 가려 쓰는 선생님은 4파 입실론 제곱분의 1이라고 꼭 쓰라고 얘기해 주실 거야. 되게 귀찮아져. 그런 선생님 보면 진짜 귀찮아져. K로 쓰고 K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표시한 다음에 답에다 K 값을 넣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야. 쓰는 글자가 많아지잖아. 풀이 과정에서. 잊지 말고 만약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표현한 선생님이 있다면 일단 K로 써서 푼 다음에 K는 뭐뭐다.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대입해서 바꿔주셔야 해. 안 그러면 날려먹습니다. 자, 이런 힘이 되고 이게 물체에 나타나는 자, 이런 관계를 갖는다. 자, 이때 자, 얘에 대한 자, 원운동에 대한 관계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오케이? 이게 구심력이 되지? 자, 구심력이 된다라고 해. 자, 그래서 자, 얘네들 뭘 계산해 볼까?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속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 어떤 속력을 갖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얘는 K라는 값 곱하기 얼 제곱분의 2 제곱이라는 값이
얼분의 mv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v라고 하는 값은 바로 계산하면 얘는 자 루트 m 얼분의 k2 제곱이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식이 있어. 우리가 전기에 나가는데 더 중요한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이 있니? mv 제곱이 중요해. mv 제곱은 k 곱하기 얼분의 2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또 뭐가 중요해? mv의 제곱이라는 식이 먼저 중요해.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얼분의 mk2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쵸? 맞죠? 그래서 이렇게 속력을 자 이야기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 자 수원자의 궤도 반지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자. 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 자 전자의 궤도 반지름을 계산해 보기로 했어요. 여기에 양자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양자 조건식을 다시 써보면 2파이 얼이라는 녀석은 mv분의 h, 자 nh라고 쓴다라고 했지. 그쵸? 여기에서 눈에 익은 값이 있다. 누가 있지? mv가 있네. 그쵸? 자 그렇다면 mv란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파이 얼분의 nh라고 쓸 수 있겠지. 저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을 취하는 거야. 그럼 얘는 4파이 제곱 얼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라는 값이. 이거 전개하는 방법 무지 많거든. 근데 이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정리하기가 편할 거야. 몇 년 전만 해도 선생님 이거 정리 그냥 할 때마다 틀리게 해줬어. 근데 아이들이 헷갈려 해갖고 일목요연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일목요연한 방법이 되더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 값은 누구와 같아야 돼? 얘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얼이라는 녀석은 m 곱하기 k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었대. 그래서 얼 하나씩 지워주고 자 얼값을 계산해 봤더니 얼이라는 값은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4파이 제곱 곱하기 자 m 곱하기 k2의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이야. 그런데 n이라는 값이 숫자가 변하는 값이잖아. 그렇다면 얼도 자꾸 변하는 값이 되는구나. 얘들이 양자화되어 있는 거지. 궤도 반지름이 불연속적인 값들로 나타내 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h라는 값이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전자의 질량 m이라는 것은 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자, 그 다음에 K라는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제곱미터 퍼 쿨룸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기본 전하량이라는 것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라는 값들을 대입해 줬더니 얘는 아주 간단한 값으로 정리가 되어지더라.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대요. 자, all n이라는 값은 all 1 곱하기 n 제곱이 되는데 얘를 흔히 all 제로라고 하거나 또는 a라고 많이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이때 a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0.529 곱하기 n 제곱 옹스트롱이라고 해. 여기서 옹스트롱이라는 값은 1옹스트롱이 얼마를 뜻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뜻해. 이 값 많이 본 값 아니야? 0.53 옹스트롱으로도 배웠을 거야. 뭐게? 0.53 옹스트롱. 들어본 적 없어? 확
현서 자네? 자. 아니. 화학에서 어? 원자 정도 사이즈. 아이씨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뭐라고? 수소 원자. 아니 무슨 실망인데? 대웅이 들어본 적 없어? 대답하기도 귀찮아? 밥 안 먹어서 힘 빠진 거야? 들어본 적 있을 텐데 이거. 지금 머리라는 게 뭐야? 반지름이잖아. 원자라는 게 이게 어리라는 게 반지름이 있잖아. A가 반지름에 속해 있잖아. 가장 짧은 반지름이잖아. 뿅. 이거는 길인데. 하자. 땡. 진짜 몰라? 왠지 우진이가 아는 표정인데? 도나, 네. 좀 앞에 좀 앉아 있는 놈식이 맨날 뒤에 가고 놀고 있어. 너 뒤에서 자꾸 애들 궁뎅이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맨날. 학원 수업 궁뎅이 바라보라고 뒤에다 구멍 뚫어줬잖아. 의자 뒤에 구멍 뚫어놓은 이유가 뭔지 알아? 방귀 끼면 뒤로 새 나가라고. 자, 뭘까 이거? 어? 뭘까 이거? 너희들 실망이야. 들어본 적 없어? 너는 나쁜 새끼야. 물리 수업 해야 하나요? 잤어. 물리 시간만 빠져. 화학 시간에도 하는데 보호 반지름이야. 수소원자의 가장 안쪽 궤도의 반지름. 수소원자의 주변의 전자의 가장 안쪽 반지름이 바로 얼0 또는 A라고 쓰는 보호 반지름이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반지름이 궤도가 양자화됐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거 이용해 갖고 속력도 한번 살펴볼까? 속력은 부수입으로 한번 살펴보자. V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 얼마가 돼 버리지? 자, M 곱하기 얼 n이었잖아. 그치? 얼 곱하기 얼 n이니까 얘는 n 곱하기 얼 n이니까 4파이 제곱 mk2의 제곱분의 mk의 제곱분의 n 제곱 h 제곱분의 뭐가 있었어 여기에? k 2의 제곱이라는 값이 있었지. 그쵸? 맞아요? 자, 그렇다면 지워지고 얘로 올라가게 되면 얘들은 두 개 다 모두 다 더블링 돼 있네. 그지? 제곱수지 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NH분의 K2의 2파이 K의 제곱이 돼 버려. 살펴봤더니 얘도 n에 관한 값이구나. 그래서 전자의 속도는 n에 어때? 반비례하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멀어질수록 느리게 돌아야 한다. 빠르게 돌면 전자에서 속박을 벗어나서 밖으로 튕겨나가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도 부수입으로 얻어봤어요. 자, 이번엔 네 번째. 수소 원자의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 수소 원자핵 주변의 전체 에너지는 자, 수소 원자핵 주변의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운동 에너지를 K,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쓸 수도 있어.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지?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포텐셜 에너지는 속박돼 있잖아.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 곱하기 얼분의 전하량의 곱이 돼버려. 이것도 안 배운 표현이지, 그지? 전기에 나온단 말이야. 자, 전기에 의해서 전하에 저장된 에너지들을 이렇게 표현해줘. 거기서 mv제곱이라는 녀석이 좀 전에 우리 구해놓은 값이잖아. 이것도 써먹는다 그랬잖아. 여기 써먹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얼분의 K2제곱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얘는 얼분의 K2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얼분의 K2의 제곱이라고 쓰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얼이라는 값을 대입해봐. 얼이라는 값을 대입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쓰게 되지. 자, 2 곱하기 얼이라는 값은 4파이 제곱 mk2의 제곱분의 n제곱 h제곱분의 k2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자, 이 하나씩 지워져 버려서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마이너스 n제곱분의 h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제곱 2 4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돼. 즉 에너지 또한 뭐가 돼 있는 거야? 양자화되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써주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 제곱 h 제곱분의 자 뭐가 돼? 2파이 제곱 m k 2 자 k 제곱 2의 4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 아까 사용했던 상수들을 모두 이용해 봤어. 아까 이용했던 상수들을 모두 다 이용해 봤더니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얘는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라는 단위로 계산되는 에너지가 됐다라고 해. 또 화학에서는 얘를 달리 쓰고 있어. 화학에서는 몰당 에너지로 변형시켜서 n제곱분의 1312kJ/몰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 이 에너지가 뭐에 해당하지? 이온화 에너지지. 수소 원자 이온화 에너지가 돼. 즉 가장 안쪽 궤도를 돌고 있을 때 n이 1일 때 그 전자를 가장 바깥쪽 n이 무한대인 곳까지 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거든. 그래서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 숫자는 되게 재밌는 숫자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이기도 하지. 13.6 전자볼트거든. 물리에서는 주로 얘 쓰고 있어. 똑같은 값이야. 몰당 에너지로 바꿔준 거야. 뭐를 곱해준 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13.6이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압력 계산에서 수은의 밀도야. 그램/세 세제곱센티미터로 사용되는 수은의 밀도니까 같은 값이라서 기억해두면 개꿀이지. 이온화 에너지, 수소의 밀도. 수소가 아니고 수은의 밀도. 자, 13.6 그램/세 세제곱센티미터가 수은의 밀도야. 숫자로 둘 다 또 연관돼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값이 얘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포대 입학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양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쉬자고? 안아줘요? 히타 키는 거 동의하는 사람. 대웅이가 들어준다. 착한 대웅이.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자. 이게 한국식 민주주의야.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희생하는 거. 너 윤석열이 비토한 거야? 윤석열이 깐 거야? 야, 그렇구나. 선생님 원래 닭가주의라. 선생님 닭 까는데.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 출두했답니다. 왜 또요? 오늘은 대장동 사건 같고. 뭐라고?
죄를 졌으면 죄를 받아야지. 자,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이 어디 한둘이겠니? 응? 정치인들이 깨끗한 정치인이 없지.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야. 소수 때문에 다수가 희생되는 거. 응? 자, 그러면 그리고 국회의원도 그래. 참 이상한 게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데 나는 대표를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선생님은 직접 민주주의 뭐라고 해야 되니? 직접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사람이야. 연태까지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나라가 간접 민주주의 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매 건마다 정치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강력한 무기가 생겼어. 어떤 무기? 휴대폰, 스마트폰이 생겼어. 그래갖고 QR 코드 체크 거의 다 하고 다녔지, 그치? 거의 국민들 대부분이 QR 코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선거에 도입하면 되잖아. 안 그래? 그걸 직접 찍는 거야. 그럼 대표가 필요 없잖아. 왜 세금 낭비해? 쓰는 코로나 그 컴퓨터 이용해 갖고 선관위하고 같이 쓰면 되잖아. 또 기상청에 남아도는 쓰레기들 많아. 슈퍼컴퓨터들. 기상청에서는 보통 4, 5년마다 슈퍼컴퓨터 바꿔주거든. 기상 예측하는 걸 바꿔줘. 대당 100억 정도가 돼. 몇 대나 있어요? 그런 게 몇 대나 있어요? 재작년에 한 대 버렸잖아. 그것도 30억 넣어주지? 가져가라고 했어. 무료 입찰 공고를 냈어. 대학, 기타 연구원 해갖고 입찰 공고를 무료로 냈어. 아무도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간 이유가 뭘까? 한 달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정도 나온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1,500만 원. 거기다 유지 보수 비용이 연간 1억 정도가 들어간대. 아무도 안 가져가지.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번 그거 했는데 버려지는 PC들을 모아갖고 병렬 연결해갖고 그거 갖고 슈퍼컴의 성능을 내게 했는데 내가 컴퓨터 얘기하면 니네 쓰러질걸? 선생님 대학원 다닐 때 선생님과에서 아주 비싼 컴퓨터 시스템을 들여왔어. HP라는 회사에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중형급 컴퓨터를 갖고 왔거든. 크기는 쪼만해. 말이 중형급인데 기능이 중형급이란 얘기지. 터미널을 잔뜩 달아놓고 교수방마다 다 달아놓고 그거를 무려 1억 2천만 원인가 들어왔어. 그때는 상상을 불허하던 금액이야. 왜? 일반 PC인데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386 수준. 386 수준의 컴퓨터들이 얼마 정도 했냐면 200X 10만 원 했거든. 200만 원대 이상이었단 말이야. 도스 쓰는 컴퓨터도 100만 원대였어. 170, 80만 원? 근데 싼 컴퓨터도? 근데 1억 2천만 원이야. 끼깔나지? 얘가 하드가 니네 얘기 들으면 놀랄걸? 하드가 1기가야. 우와, 혁신적이다. 램이 98메가야. 어이없는 것 같지? 그때 당시에 1기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방법이 백업 받아야 되잖아. 하드 디스크 외에 백업 디스크가 필요한데 백업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뭐야?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드라이브라 해야 되니?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겼어. 왜 만화 영화 보면 옛날 만화 영화 보면 컴퓨터에 찍찍찍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저장 장치야. 하드 디스크가 개발이 별로 안 돼 갖고 마그네틱 테이프에다 저장을 하는 거야, 그게. 그래갖고 마그네틱 테이프에다 저장했어. 비디오 테이프 같은 데다가. 대박이지. 이거 백업 받는데 이틀 걸려. 묻지지. 요게 너네 스마트폰 용량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은 램
그때는 도스라는 걸 썼거든. 윈도우가 없었던 시절이야. 도스라는 걸 썼는데 이 도스를 구동하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면 최대 640K밖에 인식을 못해. K요? 640K밖에 인식을 못해. 그때 선생님 연구실에 PC 하나하고 워크스테이션 또 하나 다른 거를 싼 거를 들여놨거든. 싼데 2천만 원이야. 그때 2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조그만 단층짜리 아파트, 5층짜리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야. 한채요? 그게 나중에 한 9천만 원 이 정도까지 갔으니까 이 1억 2천만 원의 위력을 알겠지. 집을 인천에 몇 채 살 돈을 컴퓨터로 산 거야. 12억이 넘지 요즘. 가치가. 그때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본봉이 45만 원 할 때야. 몇 달치 월급이냐? 몇 달치 월급이야? 1년 하면은 약 600만 원 벌겠지? 그지? 20년. 곱하기 1억 원이면 20년치 월급이네. 그렇다고 매번 신입사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인식해야지. 자, 조도 안 갖는다고? 근데 모니터가 되게 좋아. LCD 모니터 아니고 옛날 CRT거든. 캐소드 레이티브 해갖고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모니터인데 이 앞뒤로 엄청 뚱뚱해. 모니터 굉장히 커. 웬만한 TV보다 컸단 말이야 그때. 근데 얘가 해상도가 어마무시하게 좋았어. 진짜 끝내줬는데 그걸로 게임하면 좋았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자. 제2 가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제2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 조건이라고 해. 자, 진동수 조건이라고 한다. 자,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전자가 특정한 허용된 궤도에서, 허용됐다는 것은 저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라는 거야. 자, 허용된 궤도에서 다른 허용된 궤도로 전이할 때 전이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이사 가는 거야. 이사, 트랜스퍼야. 자, 이렇게 전이할 때 자,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한대. 자, 이것을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어떤 특정한 궤도가 있다라고 해. 이 I라고 하자. I는 이니셜, 처음의 에너지라고 할게. 여기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라고 해. 자, 이 F가 있다라고 하지.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여기 상태라고도 해. exciting state이야.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자, 또 다른 들뜬 상태 또는 바닥 상태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가게 될 때, 자, 이때 얘는 이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 주게 되는데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해 준다라고 하지. 자, 그래서 HF라는 에너지는 H 곱하기 람다분의 C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이 I-EF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파장을 살펴봤더니 이걸 델타 E라고 표현해 줄까? 파장을 살펴봤더니 파장은 이렇게 나타난다. 델타 E분의 HC가 된대. 너무나 당연한 결과 같아.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파장이 점점점 짧아진다. 파장이 짧은 에너지가 진동수가 큰 에너지거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 값이 큰 거지. 그래서 요런 특성을 갖게 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래에 있는 녀석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올라가게 되는 건 빛을 받아도 올라가지만 열 에너지를 받아도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방출될 때는 빛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죠. 열로 방출 안 되지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대. 그럼 수소원자에서 갖는 이 진동수 조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자,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자. 자, 이 I라는 녀석이 이렇게 나타나. 마이너스 NI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곱하기 K 제곱 2 4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이 F라는 값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NF의 제곱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 K 제곱 2 4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됐대. 여기에서 이 I라는 녀석이 이 F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 얘기는 뭐야? NI라는 값이 NF보다 크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NI에서 NF로 전이할 때 에너지는 얼마큼이 방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얘는 람다분의 HC라고 쓸 수 있었지. 자, 마이너스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 빼줄게. 자, 얘는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MK 제곱 2 4제곱이 공통된 값이야. 자, 그래서 가로 묶고 뭐가 돼? NI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F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게 되지. 부호도 집어 넣어볼까? 자, 부호도 집어 넣어봤더니 얘는 H 제곱분의 2파이 제곱 K 제곱 2 4제곱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했어. 여기서 람다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보자. 상수값들을 묶어보자. 람다분의 1이라는 것은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자 M K제곱 2 4제곱 곱하기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얘기해. 이때 이 전체 상수값을 묶어서 우리는 리드베리 상수라고 해서 어리라고 쓰고, 자, 얘는 NF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리라는 것은 옛날에는 리드베리 상수라고 썼는데 좀 리드베리 상수야. 발음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유럽 쪽 사람이야. 이름이 이렇게 됐을 거야. 리드버그라고 해야 되겠지? 리드버그라고 해야 되는데 리드베리가 됐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지야 맞아. 자,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자, 얼값은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CH 세제곱분의 2파이 제곱 곱하기 M K제곱 2 4제곱이야. 아까 그 상수값들에다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s를 자 대입해 주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1.097 곱하기 10의 7승 per 미터라고 합니다. 미터 인버스라고 써줄게. 이렇게 쓰게 된대. 이게 리드베리 상수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게 있다. 이 에너지 값 봐봐.
n을 제외한 상수값을 보면 얘보다 얼마큼이 적지? ch만큼이 적지.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써주는 책들도 있어. 마이너스 ni 제곱분의 all ch라고 쓸 수도 있어. 이제로 a 뭐 이런 식으로 상수로 쓸 수도 있는데 all ch라고 쓰는 책들이 꽤 많아. 주로 쟤는 어떤 형태의 문제에서 많냐면 의전, 치전, 요즘 안 뽑지? 약전, 디트미트, 피트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주제야. 그때는 거기엔 걔네들은 거의 all ch라고 많이 써. all ch다? 그럼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돼. 얼마? 13.6 전자볼트만큼의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학교 문제 내줄 때 수능 형태 나오면 이제로 또는 A 뭐 이런 식으로 상수 형태로 표현될 거야. 정확한 값을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값까지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자, 여기에서 우리는 스펙트럼의 계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화학 시간에 했지? 스펙트럼 계열 했단 말이야. 어떤 계열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뭐 전체 뭐 굉장히 많이 나온 책들은 계열 많이 나온 책은 한 7가지 계열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3개 정도밖에 안 되고 맥시멈 5개 정도까지만 배우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얘는 타켓이 1인 상태로 가는 거야. 타켓이 1이야. 그리고 처음 상태가 ni가 2, 3, 4 똔똔똔똔 이렇게 주어진 값이야. 오케이? 자, 얘는 그렇다면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지?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all 곱하기. 자, 얘 1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ni를 n이라고 바꿔 쓸게. n제곱분의 1이고 이렇게 나타내준다. 얘를 n이라고 바꿔 쓴 거야. 자, 이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냐면 이 정도까지 나와요. 에너지 준위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너지 값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바닥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전자볼트라고 해. 이게 n이 1일 때야. 이때를 뭐라고 불러?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몇 등분해? 4등분한 거지. n제곱에 반비례하니까 4등분된 거야. 얘가 3.4 전자볼트가 돼. 이게 n이 2일 때야. 이 이후부터는 무슨 상태라고 불러? 들뜬 상태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전체를 9등분한 값이야. 자, 마이너스 1.51 전자볼트가 돼. 얘는 n이 3일 때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엔 전체를 16등분해. 이게 n이 4일 때야. 얘는 마이너스 0.85 전자볼트야.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소돼.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차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게 되는 거야. 오케이?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에너지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 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떨어지는 등등등을 표현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해.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야. 그럼 얘는 에너지 차이가 어때? 가장 큰 에너지가 돼.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자, 얘를 우리 뭐라고 불러?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에너지가 무지 크기 때문에 파장이 무지 짧아서 눈에 안 보여. 자, 얘는 자외선 영역에 스펙트럼들이 관찰되지는 거야. 선 스펙트럼. 얘네들은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지.
특정 에너지만 방출하니까 특정한 파장의 빛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선 스펙트럼들이 되는 거지. 이게 선 스펙트럼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F가 2로 내려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래서 NI는 3, 4, 5, 6 똔똔똔인데 똔똔똔에 좀 문제가 좀 있어. 얘는 자, 얘는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all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 얘가 n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얘는 전자들이 두 번째 준위로 내려오는 경우야. 에너지가 훨씬 더 줄어버렸어. 에너지가 줄다 보니까 얘네들은 눈에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더란 얘기야. 얘를 발모 계열이라고 해. 자, 그래서 저 식 전체적으로 n을 2라고 썼을 때 발모 공식이라고 흔히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사실 발모는 이거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어. 이분이 수온자에서 자, 특징을 살펴보니까 4개의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는데 3, 4, 5, 6일 경우에만 가시광선 영역이 나와. 이 4개의 빛의 파장을 보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원래 스위스의 수학 선생님이었대.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분이 수식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수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규칙된 공식을 만들어내게 돼.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규칙적인 식을 만들어내게 돼서 그걸 발모 공식이라고 했는데 발모 공식의 현대적 표현이 NF2로 바꿔준 형태가 돼버려. 자, 그리고 나머지 n이 7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와서 얘네들은 자외선 영역이 된대. 그래서 이건 책들마다 표현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특정한 분들은 자, 여기가 6까지만 발모계열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광범위하게 아니 n이 2로 떨어지면 무조건 발모계열이라 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NF가 3으로 떨어지는 아이. 자, 얘네들은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에너지 차이가 확 줄었지. 그럼 에너지 차이가 확 줄기 때문에 방출한 에너지가 상당히 작겠다. 그치? 자, 얘네들을 무슨 계열? 파셴 계열이라고 해. 파셴이야. 센이라고 해갖고 틀린 애들도 있다. 얘는 적외선 영역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 나타난 식은 람다분의 1이라는 값이 all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돼. 그 밖의 것들은 시험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데 n이 4로 떨어질 때를 우리는 브래킷 계열이라고 해. 역시 적외선 영역이야. n이 5로 떨어지는 것을 푼트 계열이라고 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얘기부터 한번 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오늘 배운 내용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둬야 되는 내용들이야. 시험에 상당히 많이 여러모로 이것저것 이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큰 문제로 하나 이상의 문제 효과가 있어. 오늘 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